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종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의고사는 이제 내일부터 11회차까지니까 10회차까지 총 9번을 쳐요. 9번을 치는데 지금 이제 실강분들보다 온천반이 좀 많거든요. 온천반이 지금 등록 인원 수보다 많아요. 그래서 될진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그 바로 다음 날에 답안지 첨삭된 거를 교부 드리는 걸로 그렇게 조금 한번 해보려고는 합니다.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조금 밀릴 수는 있어요. 그거는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인사관리 과목에 대한 기출을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문제를 예측하는 게 운이 좋았지만 예측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 있어요. 강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많이 풀어보는 게 나아요. 저도 심리적으로 좋고 여러분들도 심리적으로 좋고 그래서 웬만하면 모의고사를 좀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침 스터디에 그 목차 연습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온천반 분들은 어차피 띄워져 있을 거니까 정지해 두시고 풀어보시면 되고 뭐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부 시간에 대해서 좀 잔소리 같은 걸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잔소리. 우리가 전업이거든요. 전업. 그러면 이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한도가 얼마죠? 8시간. 그러니까 강의는 제가 일하는 거고요. 제가 일하는 거고 이제 스스로 공부하시는 게 스스로 일하시는 건데 8시간 채우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때리고 그리고 수업 듣고 밥 먹고 독서실 앉아가지고 한 4시간 이렇게 하시면 뭐 한 2시쯤 앉는다 치면 6시죠. 그죠? 그러고 휴게시간 1시간 갖고 그 다음에 10부시부터 한 22시까지 3시간 이렇게 하시면 딱 8시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열정을 더해가지고 연장근로 하셔도 너무너무 좋고 야간근로 하셔도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기출된 바처럼 선택적 근로시간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죠? 왜? 본인의 바이오 리듬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독서실 그 책상에다가 월화수목금토일 붙여놓고 하루에 몇 시간 근로했는지를 스톱워치로 찍은 다음에 8시간을 하건 어떤 날은 몸이 안 좋아서 7시간 반을 하면 일주 40시간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전업이니까. 그래서 모자란 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40시간은 무조건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40시간은. 그거 이제 뭐 손톱 떼 빼는 시간, 뭐 책상 정리하는 시간,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다 빼놓고 손 공부 시간을 하루 8시간씩만 쭉 가져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기 때 토요일, 일요일 다 쉬었어요. 그리고 1기 때는 하루만 쉬었습니다. 2기 때는 반나절 쉬었고요. 3기 때는 쉬는 날 자체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쭉 가시면 1년도 안 남았어요.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지 않을까. 그 정도의 고생은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같으셨으면 좋겠다. 다름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강요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이제 자유롭게 좀 하시고 이제 복습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요거만 좀 이야기를 해보죠. 저희가 지금 1기다 그죠? 1기. 우리가 연기 때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암기 부담 그렇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 인사라는 과목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특성이 있어서 이해가 좀 우선시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1기는 마지막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유분이 남아있는 시기예요. 2기부터는 이해의 시간을 쏟으면 암기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답답함이 많이 올 겁니다. 외워서 가는 시험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지막 이해를 도모해 주시고 그리고 메인은 암기입니다. 메인은 암기예요.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암기를 해서 그래도 안 헤어질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안 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 다음에 2기부터 진도별로 때려박아 넣으면 어떻게든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기 때 어렵더라도 암기를 집중적으로 가주시는데 어떻게 복습을 할 거냐면 첫 번째로 평면적으로 정독을 해주시는 겁니다. 무슨 정독을 해주시는 거냐면 책에 있는 모든 문장, 모든 단어는 다 읽는 거예요. 다 읽고 강사가 판서한 거 혹은 제가 이제 썰을 좀 많이 풀 겁니다. 1기에는. 왜 그러냐면 마지막 이해의 시간이니까 좀 더 와닿으라고 좀 더 연기보다 솔직하고 직선적인 썰들을 풀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도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 라고 다 읽어주세요.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독서를 해주시는데 이때는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는지, 이게 타 기능 차원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왜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지, 왜 중요한지를 좀 느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직무평가라는 거 했잖아요. 거기에 점수법, 요소비교법이라는 걸 했죠. 그죠? 그럼 거기서 요소비교법은 분석적 방법이니까 평가 요소를 숙책 노한 뭐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 책에서 우리가 뭘 판서했었냐면 평가 요소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 뭐 이런 거 했어요. 뭐 노사쌍방이 뭐 수용 가능할 것, 변별력이 있을 것, 직무에 공통되는 사항일 것, 지금 기억이 안 나도 돼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럼 그걸 공부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때 어떤 이해를 해주셔야 되냐면, 우리가 직무평가도 큰 범위에서 보면 평가다, 그죠? 그럼 평가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죠? 타신수실이잖아요. 그죠?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 실용성인데, 그러면 직무평가에서 평가 요소는 뭐와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평가 요소는? 뭘 평가하냐? 평가의 내용이니까 이건 뭐랑 관련이 있어요? 타당성이랑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직무평가가 잘 되기 위한 타당도를 높이려면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 요소를 잘 설정해야겠구나 라고까지 생각을 확장할 수 있잖아요. 물론 강의 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겁니다. 나눌 건데 그게 왜 강사가 타당도랑 연결이 된다고 했더라? 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뭐라고요? 여기 입체적 독서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평면적으로 읽었다가 입체적으로 읽는다는 건 강약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때 있어서 절차가 중요하겠어요? 성공 요인이 중요하겠어요? 절차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외우자라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발라낸 다음에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암기.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휘리릭 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루에 한 70페이지 정도를 나갈 거고, 이슈는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꼭 보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왜냐면 전년도보다 1기가 한 회차 늘었어요. 저한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기 때, 3기 때 봤던 걸 끌어내리고, 2기 때, 3기 때 작년보다 조금 더, 싫으시겠지만 조금 더 추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휘리릭 다 갈 겁니다. 그럼 책을 덮는 거냐? 아니죠. 그 다음 꼭 뭐 하셔야 된다고요? 백지복습이라는 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3기까지 외울 때 항상 하셔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꼭 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 우리가 백지복습을 연기 때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백지복습을 하면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기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의 제도를 외워놓고 백지복습을 하시던지, 아니면 내가 연기를 너무 좀 듬성듬성하게 보냈다 싶으면 그 한 제도에 있어서 뭐 대두 배경, 학자, 절차, 내용, 장단점, 실패 요인, 성공 요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 반절을 외우고 백지를 하든 다 외우고 백지를 하든 그건 자기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암기를 쓰는 사람이 있고 말로 하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는 현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요거를 따로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 여기까지 하시면 하루가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매일매일 시간 어떻게 한다고요? 8시간씩 부족하면 연정글로 하셔가지고 쾌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부터 이제 모의고사 칠 거잖아요. 답안 이야기 잠깐 할 건데, 답안 이야기. 우리 50점짜리랑 25점짜리가 있다, 그죠? 50점도 1-1문, 1-2문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어쨌든 통으로 묶어봤을 때 걔들이 가지는 성격이 있어요, 성격. 쉽게 말하면 25점은 성실성을 판단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뭐 나왔죠? 바이오 데이터 나왔었고요. 3문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나왔었거든요. 그럼 요거는 그냥 통으로 외웠다가 그대로 뽑아내면 전혀 문제가 없는 답안이 되는 거다, 그죠? 그럼 그때 25점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보통은 개별 제도를 묻는 거니까 그냥 목차를 따로 외워야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항상 개별 제도들은 왜 연구를 했는가? 누가 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발했는가?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이 내용에 있어서 드러나는 단점은 뭐냐? 이걸 운용한다라고 했을 때 실패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까지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고 나서 더 뭘 말할 수 있죠? 시사점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타기능적 차원, 적합성을 논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전략과의 적합성, 수평이든 수직이든 적합성을 논해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 25점짜리다 머리에 박아두시고, 그럼 어떤 제도들은 대두 배경이 잘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제도들은 절차 그 자체가 내용인 경우도 있고요. 실패 요인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죠, 그죠? 우리 BSC 이야기할 때 실패 요인 별로 안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만 외우자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훨씬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요거라도 다 외우는 게 뭐라고요? 일기다, 일기. 그 당일에만. 다음날 어차피 까먹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가면 전전일 거 현출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 자책하거나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만 외우시면 된다. 그 다음에 50점 보시죠. 여기에도 스며들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연기 인적자원관리론 요거 앞에 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인사관리를 공부할 때 그때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 와서 그러면 연기의 기본서를 봐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좀 느껴주시면 되고 책에 다 들어있어요.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제 현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이라고 하는 건 그 제 현상의 법칙성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즉 인과관계가 뭐냐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법칙성 내에서 예측이라고 하는 건 효과적인 부분과 비효과적인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 다음에 이 효과적인 부분은 늘리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줄이기 위한 통제를 해나가는 것, 관리를 해나가는 것, 이것을 변화라고 했습니다. 변화. 그러면 이 왁구대로, 이 단계대로, 형식대로 답안이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수님 뭐 하시는 분이죠? 연구해가지고 논문 발표하시는 분이다. 그죠? 그리고 이 논문들을 읽어보면 이 네 가지의 단계로 무조건 써져 있어요.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두 배경을 보니까 실제 지금 그 당시에 일어났던 현상이 뭐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건지를 내가 알아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개발했고 이건 앞으로 이렇게 운영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할 고령화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기출된 국제인적자원관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제 현상을 보니까 뭐 글로벌화되고 있다, 고령화되고 있다. 그럼 그때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이냐 법칙성 찾아낸 다음에 인간관계 찾아낸 다음에 기업 측 근로자 측으로 그래서 효과적인 부분, 비효과적인 부분 발라내가지고 제도를 만들어낼 거야.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 형식대로 좀 답안을 작성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잘 안 하다 하실 텐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시촌의 답안들 다 그렇게 쓰잖아요. 어딜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자 1 해가지고 들어가며 쓰실 텐데요. 그 들어가며 쓰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들어가며인 건데 로마자 1 들어가며를 쓰면서 우리가 두 가지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문제의 정당성이에요. 두 번째가 직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정당성, 예를 들어서 모집의 어떤 기법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모집의 기법의 직상위 개념은 뭐예요? 모집의 원천이겠죠. 이게 내부 모집에 들어있는 기법인지 외부 모집에 들어있는 기법인지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집이라는 게 있죠. 그럼 들어가면서 뭐 쓸 거라고요? 모집 써주고 모집 원천 써줄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문제의 정당성 잡아줄 거. 이거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요즘 시대 인재 쟁탈전이다. 무한경쟁 시대다. 라는 것들 이야기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어놓고 그러고 나서
본론은 요거죠. 그죠? 요거 뭘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제도 다 성실하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나가며 해서 뭐예요? 우리 이렇게 잘해야 될 것이다 라는 시사점을 적어줄 텐데 여기 시사점을 만들어내는 것도 좀 깝깝하니까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냥 통으로 외워서 박을 거고 여기는 시사점은 나가면은 이제는 채점평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노무사가 노동시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할 전문직으로 만들어 나갈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 현재에 있는 문제들이 담겨 있지가 않다. 답안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경력직이 아닌데 신입사원인데 왜 그걸 요구하냐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뭐 할 거냐면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각 기능적 차원의 우리나라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요거 적을 수 있고요. 여기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변화에 들어있는 거다. 그죠? 혹은 뭐 성공 방안 적으셔도 되고 수직적 수평적 적합성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면 돼요.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능들이랑 어울릴까요? 어떤 제도들이랑 어울릴까요? 어떤 전략이랑 어울릴 거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험을 진행하면서 여기와 여기는 같이 만들어 나갈 거고요. 여기는 메인으로 좀 외워주시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인사관리가 왜 점수가 이 모양인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매해 생겨요. 매해. 그리고 제가 이제 강남역 4번 출구에 노무법인 서초라는 조그마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다가다 이제 멘탈이 힘드셔서 종종 찾아오세요. 시험이 끝나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회의실에서 커피 한잔하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59점부터 60점 이상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다 외워져 있어야 돼요. 여기는 외워져 있어야 59점 이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해주셔야 되는 거고 아니 인사가 원래 자유도가 있는 과목 아니에요? 라고 한다든지 채점을 하긴 하나요? 라고 한다든지 그런 말들이 종종 있죠. 종종.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인사관리가 쓸 때 재량이 어느 정도는 껴요. 뭐에 끼죠? 우리가 오픈 시스템으로 인사관리를 보지 않습니까?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다, 개방 시스템이다, 조직은 이라는 전제하에서 뭘 합니까? 인사관리가 조직 내 한 기능적 차원으로 있을 때 어떠한 전략이 있을 거고 이 전략과 각 제도들이 맞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수직적 적합성. 그리고 여기 확개평 보유 방 직무관리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제도들이 어우러져야 된다. 이거 뭐라 그래요? 수평적 적합성이라고 우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적합성들이 맞게 끼워 넣을 땐 재량이 어느 정도는 있죠. 어느 정도 있죠.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확보관리에서 모집의 기법이나 혹은 선발의 기법을 넣어놓고 여기에 보상의 제도 넣어놓고 여기 평가의 제도, 개발의 제도를 넣어놓을 텐데 이게 어떤 제도를 현출할지는 자유도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뭔 있어야 돼요? 적합성은 있어야 돼요. 그 적합성을 만들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논거가 필요해요. 논거가. 근데 그 논거를 틀리게 쓴다거나 혹은 적합성이 안 맞는 제도를 끼워놓고 어거지로 이게 논거가 있다라고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요. 그럼 그 시점에서 어떻게 발라내냐? 거기서 이제 내재적 한계가 조금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번 들어보세요. 100문장을 쓴다고 쳐요. 100문장을 쓰는데 어떤 90문장은 유익하고요. 5문장은 무해하고요. 5문장은 유해하다고 치자고요. 그럼 고시촌에서의 이 답안을 첨삭할 때의 시스템은 유해한 것을 발라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첨삭자의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유해한 거, 무해한 거는 점수를 까질 않아요. 까질 않고 유익한 거, 키워드가 얼마나 들어있지만 점수를 가점하는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엔 점수가 좋았는데 실제 점수를 받아보니까 외운 거 다 썼는데 57.8점이더라. 라고 하면 유해한 문장이 껴있어서 교수님들이 가차없이 끄어버린 겁니다. 끄어버린 거. 그래서 그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놓고
기본빵을 다 암기를 해야 그 적합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겠죠. 논거를 쓰거나. 근데 그걸 혼자 이해하시기는 어려우니까 강의를 듣는 거고, 강의를 들어도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 7시 반에 오는 게 행복해가지고 막 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고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귀찮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귀찮게 하시는 게. 그래서 오면 조금은 싸납게 생겼을지언정 늘 친절하고 따뜻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다까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좀 가보시죠. 그 23년도 책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셔도 돼요. 가능은 합니다. 문장이 조금 바뀌었고요. 내용이 조금은 추가됐어요. 뭐 이슈나 중요하다는 거 조금은 넣었고요. 근데 많은 자료들을 다 넣으려고 봤는데 2, 3기 때 거를 다 넣으려고 봤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책이 좀 두꺼워진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채점위원분이랑 뭐 이렇게 조금 만나가지고 어떤 모임에서 뭐 이렇게 뭐 한잔하고 물어볼 기회가 있을 때 들어보면 어찌됐건 학원에 있는 책들이 글로 가요. 글로 가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뭐 좀 그걸 가공해서 시적절하게 우리 안에서 좀 돌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 3기 때 자료가 좀 추가가 될 건데 조금 양해해 주시고 어쩔 수 없다라는 거 가겠습니다. 25페이지 가시죠. 설명은 연기만큼이나 상세하고 조금 천천히 갈 겁니다. 마지막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이기 때문에 보시죠. 25페이지 가겠습니다. 개념 쉽습니다. 전통적으로 경영학의 한 분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영학의 한 분과니까 전체 분과는 뭐예요? 그죠? 마케팅, 재무, 생산, 인사관리 4개 중에 하나로 들어있는 거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조직의 목표가 성취될 수 있도록, 개인이 뭐예요? 사회적 효율성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조직이 뭐예요? 경제적 효율성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인사관리 뭐 하는 거라고요? 사회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동시 달성하려고 하는 거다. 이토록 확보부터 이직까지, 요거 우리 뭐라 그래요? 기능적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직까지 과정을 개조, 지조, 통, 요거 뭐라 그럽니까? 페어리 이야기한 건데, 요거 관리적 차원이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그냥 플랜 두 C라고 할 거다. 그죠? 관리적 차원으로 관리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냐 인적자원관리론이냐 요 이야기 잠깐 하는 건데, 박스 밑에 보겠습니다.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을 통제 감시하는 대상, 요거 X론적 관점이다라고 우리 이야기를 했었고요. 경제적 효율성 달성에 중점을 두어서 비용 측면에서 노동력을 바라보니까 당연히 통제하고 감시하고 인건비 절감하려고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인적자원 관리는 구성원을 자산으로 보고 Y론적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전략적 계획과의 연계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인사관리를 의미한다. 즉 다시 정리하면 위에 거 밑에 거 합치면 인적자원 관리는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구성원의 사회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직무를 대상으로 확개평 보유방을 관리적 차원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맨 마지막 거만 이해가 되시면 끝나죠. 외울 필요 없죠. 인사관리의 목적 보겠습니다. 이 해가지고 첫 번째 줄에 첫째 경제적 목표다, 둘째 사회적 목표다 알고 계실 거고, 요거 상호 경쟁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가진다, 요것도 아실 거예요. 그죠?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해 주려면 돈을 좀 써야 될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럼 경제적 효율성 낮아지는데, 경제적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면 역으로 사회적 효율성이 낮아지니까 상호 경쟁적인 건데, 둘 다를 잘 하려면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 보완적으로 점차 종합적으로 성적이 오른다, 성과가 난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경제적 목표, 사회적 목표라고 나와 있는데 그 개념을 굳이 서술하실 필요는 없죠. 답안에. 다만 이게 어떤 지표들인지는 언급을 해주실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터치는 해줘야 되니까. 첫 번째 줄 보면 조직의 입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 뒤에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성과 창출, 생산성, 합리성, 효율성, 이익 추구, 사용자 중심적, 여기 몇 가지는 그냥 답안에 쓸 일이 있을 거니까 이해만 해두자. 한두 개 외워두자고요. 구성원 지향 측면 사회적 목표 보겠습니다. 구성원의 입장에서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구성원의 입장인 거고,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만족, 자아실현, 보상 추구, 노동지향적, 공정성, 역량개발, 인간성 회복 등 있다. 이 중에 몇 가지는 외워두시면 되겠더라
라는 거고,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맥그리거의 XY 이론은 우리가 설명하고자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답안에 이건 X론적 관점이다 혹은 Y론적 관점이다라고 언급해서 답안 좀 풍부하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뭔지만 알면 되는데 첫 번째 줄에 맥그리거는 일가 인간에 대한 가정을 X형 인간과 Y형 인간으로 구분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표의 첫 번째 것들만 그냥 한번 보시죠. X형 인간 보겠습니다. 사람은 일을 싫어하고 그저 시키는 일만 한다. 그러니까 지시하고 통제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Y형 인간을 보시면 노동이란 놀이와 휴식과 같이 생각하고 적절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책임을 받아들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건을 잘 갖춰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개발하고 잘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받아들이며 자발적 자기통제 작업을 하고 노력 정도는 성취감을 얻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본다고요? 구성원은 Y론적 관점일 거야 라고 믿고 인사관리 제도를 짜 나갈 거다 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자원의 특징 보시죠. 여기서부터는 뭐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라 그랬죠? 교수님들이 핍박을 받던 시대들이 있었다. 우리도 노무사 되시면 마찬가지이실 거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하러 영업을 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30명 이상이면 제 생각에 경험칙상으로 30명 이상이면 대표가 혼자 관리하기 버거워요. 대표가 의사결정할 때 30명을 다 정보 습득해서 평가하기엔 인지 범위가 너무나 넓습니다. 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0명 이상으로부터 욕을 먹으면 사람이 늙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도가 이래서 제도 탓을 해라. 제도를 운영해서 네가 이렇게 평가가 나온 거야 라고 해야지 30명 이상 조직의 대표가 마음대로 너는 D등급 연봉 삭감, 너는 S등급 연봉 인상하고 있으면 욕을 어거지로 먹는다고요. 그럼 이제 늙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셔야 된다, 컨설팅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영업을 하겠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라고 하면 직무 분석하셔야 된다. 직무 평가하셔야 된다. 직무 설계하셔야 된다. 평가제도 만들자. 그리고 임금체계 손봐주겠다. 얼마냐 물어보겠죠. 그럼 얼마라고 하겠어요? 30명이면 3,200 정도 들 거다.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가라. 그러겠죠. 그죠? 가라. 집에 가라. 왜 그러시냐?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원래 20년 동안 기업 경영하면서 컨설팅 한 번도 안 받았고 매출은 매해 신장하고 있고 우리 조직 구성원들은 나를 너무 사랑한다.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내가 아니라 누가 받았다고요? 교수님이 늘 받아왔다고요. 그래서 뭐 이야기할 거라고요? 인사관리 왜 중요하냐? 컨설팅 왜 받아야 되냐? 요거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래서 인적자원의 특징부터 우리가 정당성 찾아갈 건데, 성비의인기라고 해서 우리 외울 거 아니고 이해하시면 되고 답안에 가끔 쓸 겁니다. 그래서 성과의 주체 보겠습니다. 인적자원 왜 중요하냐면 스스로가 성과의 수행 주체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스스로 주체적인 방식으로 성과를 창출한다. 주체의 반대는 뭐죠? 객체성이다. 그죠? 객체성. 그러니까 자본이나 토지 같은 것들은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로 이자와 지대, 렌트 피를 주죠. 그죠? 근데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알아서 마음대로 하는 종이니까 관리하기가 어렵다. 요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우리 성과 두 가지로 바를 겁니다. 첫 번째가 성과란 해서 직무성과, 두 번째가 행동성과, 요 두 가지 바를 거예요. 직무성과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한테 어떤 일, 직무를 시켰을 때 거기에 나오는 산출물이 얼마나 훌륭하냐 를 볼 거다. 그죠? 그게 보통 뭐랑 연결돼요? 평가에서 결과평가, 업적평가랑 연결이 됐었고, 그거 계량화한 지표를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KPI라고 했었다. 나중에 다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성과, 이건 뭐예요? 직무수행 과정에서 그 직무수행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느냐 를 평가하는 거. 이게 뭐예요? 행동평가. 나중에 뭘로 배워요? 바스, 보스 이런 걸로 배워요. 그러면 여기서 바스, 보스가 역량평가입니까? 행동평가죠. 그러면 역량평가를 바스, 보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그냥 뇌만 깨워보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고성과자가 가지고 있는 지속적인 특성인데 그게 가시적인 부분과 비가시적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뭐 이런 거 뭔가 기억은 날 겁니다. 그럼 그때 이 가시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그게 행동이다. 그죠? 행동. 그러니까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문제 해결 역량이다라고 하면 문제 해결 역량이 높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행동 지표들이 있을 거고 그거 평가하면 행동평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역량평가를 보통 행동평가로 하더라. 반대말은 아니죠. 그죠? 행동평가하고 역량평가. 그거는 틀린 문장이겠죠. 그죠? 유해한 문장이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시면 조직 시민행동, 일탈행동,
그냥 답안에 쓸 일 있으면 써라라고 해서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조직 시민 행동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의 과업이 아닌데 알아서 했는데 그게 조직 유효성 효과성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죠? 일찍 와가지고 책상 정리하고 막 옆에 책상도 정리해주고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일탈 행동 이건 뭡니까? 비위 행위라든지 우리 조직의 유효성을 감퇴시키는 행동을 의미하죠. 그죠? 외근 갔다가 뻥치고 안 돌아오고 외근 없는데 잡아가지고 대표님한테 말하고 그런 것들을 채용 노무사들이 가끔 해요. 가끔 그런 게 요거다. 그 다음에 비용 요소 한번 보겠습니다. 인적 자원을 채용하게 되면 임금, 복리후생비, 세금 많이 든다 그죠? 월급이 300이다라고 하는 말은 기업에서 드는 돈 거의 얼마예요? 한 400 가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사용자 부담이 있을 거고 매월 월급의 8.3%씩 퇴직금 발생 사실 하고 있는 거고 밥 줘야죠, 그죠? 줘야 되고 막 복리후생 해줘야죠. 그러면 돈이 많이 든다. 근데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적, 윤리적 문제로 해고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신중하게 뽑자. 이거 어디서 쓸 거예요? 선발 뭐 이런 거 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에 있을 텐데 경영활동의 효율성, 효과성은 의사결정의 질에 달려있다라고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고 그 의사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인적 자원이니까 중요하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인격을 갖춘 개인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사실 주체성과 맞먹는 이야기인 건데 함부로 관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핸드폰 이렇게 던지고 툭툭 치고 요거 사람한테 하면 바로 찰랑찰랑이니까 안 된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 외부와의 인터페이스 요건 뭡니까? 타 집단과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다. 우리 기업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집에 가서 술 퍼먹거나 혹은 여자친구랑 싸우거나 눈캥해져 돌아오면 의미가 없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 어디다 써요? 복리후생할 때 EAP, 종업원 후원 프로그램 이런 거 할 때 이게 뭡니까? 대두 배경이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했다. 최초의 알코올 중독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복리후생 프로그램이었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인적자원이란 기업 외부의 인터페이스니까 이런 이야기 답안에 한 번씩 건들자. 라고 하는 거고요. 똑같은 이야기로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3인공제에 들어있었던 얘기인데 경영의 3요소라고 해가지고 맨, 머니, 매터리얼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맨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성이 있고 나머지 두 가지는 객체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더욱이 힘들다. 요 이야기 하려고 3인공제에서는 언급을 했었고요. 그 밑에 보면 그 이외에도 기업가 정신과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있어야 기업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반이 여기부터 중요해요. 외울 겁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뵈니까 좋네요. 보고 싶었습니다. 가시죠. 반이. 요거 앞 페이지 보시면 기출문제 한 번만 볼게요. 이게 30회 때 기출이거든요. 맨 앞 페이지에 기출문제 3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3 보시죠. 3. 맨 앞 페이지.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여기가 중요합니다.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자원 기반 관점의 개념과 핵심 요소 4가지를 쓰고 설명하고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관점에서 여기도 중요하죠. 인적자원 관리 부서의 역할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쓸 거냐를 우리 같이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니의 브리오 요거 그냥 희미하게 기억이 나실 거고요. 희미하게 기억이 나실 거고 울리의 다중역할 모델도 희미하게 기억은 날 거예요. 그러면 그 2가지는 사실 유예생 이상으로 시험을 친 분들은 쉽다. 이거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점수의 편차는 분명히 났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기 보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그 다음에 컴마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관점에서 이 2가지가 문제였던 거예요. 여기 우리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문제는 이것과 관련해서 2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요거 12점 느낌, 요거 12점 느낌. 요렇게 분량 반반 가져갈 건데 어떻게 엮을 거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그 자체의 개념은 어차피 외워져 있어요. 3기 가면 외워져 있죠. 그죠? 전략이란 군사병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승리하기 위한 방법 또는 계획을 의미하고, 전략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우리가 미리 전사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 전략적인 적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통제함에 있어서 인사관리상의 제2슈를 실시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건 어차피 1기 때 외워질 겁니다. 그러면 그 개념은 써줬을 거예요. 그게 왜 자원 기반 관점이랑 관련이 있는지를 엮어줘야 되는데 이게 빠진 사람들이 많았더라가 문제였습니다. 이게 빠진 사람들이 많았더라. 요거 2가지로 엮을 수 있다. 예요. 2가지로. 첫 번째는 뭘로 볼 수 있냐면 산업 구조론적 관점과 내부 역량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한정적 자원을 배분해야 된다는 것과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엮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1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업구조론적 분석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마이클 포터의 5포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은 어떠하냐, 경쟁 상황은 어떠하냐, 소비자의 힘은 어떠하냐, 공급자의 힘은 어떠하냐, 대체제가 있냐 없냐, 요 5가지를 가지고 내가 진입하기에 유리한 혹은 불리한 산업을 발라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산업구조론적 관점은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략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누가 결정해요? 산업이 결정해요. 산업이 결정해요. 그러면 산업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건 그 5가지에서 진입장벽이 높고 대체제도 별로 없고 소비자의 힘이 약하고 공급자의 힘이 약하고 경쟁 상황이 낮은 산업에 들어가면 되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도 망해요. 제가 좋아하던 LG, 핸드폰 접었단 말이에요. LG. 제가 초콜릿 폰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세대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폰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제 근데 LG가 접었죠. 그럼 이 이야기는 꼭 맞는 것만은 아니다. 그죠?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삼성, LG, 아이폰 봤을 때 뭐가 문제였을까를 보면 뭐가 달라요? 자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원이 다르다. 그래서 기업 내부에 있는 한정적인 자원이 가진 역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 전략을 결정할 때 산업의 결정 요인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내부 자원이 가진 역량이 어떠한가로 성과의 차이를 결정할 수 있는 관점 2가지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내부 역량으로 봤을 때 자원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성과의 차이를 결정한다는 자원 기반 관점을 서술하겠다. 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이 있어줘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기 때 설명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그냥 편하게 들어보시면, 자원이라고 하는 관점 하에서 자원은 한정적이죠. 그리고 반의의 자원 기반 관점에서의 자원은 인적 자원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재무적 자원도 있을 거고 물리적 자원도 있을 거고 인적 자원도 있을 건데 다 한정적입니다. 그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의 효율성, 효과성을 내려고 하는 거니 그 한정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ROI 혹은 비용 편익 분석이라든지 혹은 회계적 책무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한정적 자원, 여기에서 뭐 이야기하겠어요? 인적 자원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요? 불이오에서 가치, 희소성, 모방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뭘 잘해야 성과가 나요? 관리를 잘해야 성과가 나요. 그 관리 가능 프로세스를 우린 뭐라 그랬어요? 조직화, 불이오에서 O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 내부 역량 관점으로 볼 때
어떻게 한정적 자원을 잘 배분하고 관리, 조직화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와 관련해서 자원 기반 관점 서술하겠다라고 하면 연결이 충분하죠. 그죠? 충분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 두 가지 적어주신 분, 어차피 그때도 설명했을 거니까 적어주신 분은 점수가 높더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해서 요거 적고 나서 이걸로 넘어갈 건데 요거 우리 뭐 하는 거라고요? 울리히 다중역할 모델 하는 거라고요. 시사전업 행대전변이라고 외웠던 거 있는데 그럼 거기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되는 중점적인 역할은 뭐예요? 전략적 파트너 변화 담당자 요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원 기반 관점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관리. 이게 뭐라고요? 조직화. 조직화 누가 한다고요? 인사 부서가 하는 역할이 관리 조직화예요. 그러니까 넘어갈 때 이렇게 좋은 특성을 가진 자원을 잘 조직화 관리하는 것은 인사 부서니까 매우 중요하다. 그 역할을 이야기할 건데 거기에서 전략적 파트너 변화 담당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조직화를 하는 게 곧 얘네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 잡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는 구성원을 곧 뭐라 봐요? 자산, 이익 중심적 관점, Y론적 관점이라고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행정 전문가, 종업원 대변인, 전략적 파트너 변화 담당자 중에 행정 전문가의 중요성은 점차 조금은 낮아지고 있다, 그죠? 균형으로 잘 해야겠지만, 그럼 그때 얘들의 이 니즈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또 뭘로 만들 수 있다고요? EHRM으로 만들어서 우리 행정 전문가는 좀 단순 반복적이니까 비중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종업원 대변인의 역할은 우리 인사 포털을 통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잘 관리해 줄 수 있겠다. 요 두 가지를 좀 만들어 주는 거.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가면 25점이 충분하지 않았나. 그래서 가점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쉬운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있는 출제자의 의도를 꼭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와 관련하여라고 했을 때 여기를 남들은 다 나머지 잘 쓸 거니까 여기랑 뭐랑 엮을지를 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책으로 오셔가지고 2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30회 기출인데 얼마 안 됐는데 왜 하는 거냐면 다시 나올 수 있어서 합니다. 뭐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저는 여기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로. 왜냐하면 일단 1차에 경영학을 본 사람들이 많고 인사관리가 저희 수준이 학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부보다 조금 깊죠. 학부보다 조금 깊어요. 범위도 그렇고 외워야 되는 것도 그렇고 조금 깊어요. 조금 깊은데 그러다 보니 교수님들이 대략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정도 공부하는 거면 경영학계로는 교양 정도로 알고 있어야지 혹은 알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냅니다. 기출 보시면 그런 성향이 좀 드러나요. 조직문화 이야기 막 하죠. 그죠? 그거 경조 파트 아닙니까? 근데 조직문화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기출에서. 그러니까 요거 비교해봐라. 많이 쓰고 나서 요거 비교해봐라. 라고 할 때 양심적으로 얘는 좀 건드리지 말고 이거 중점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얘 언급하면서 비교해봐라. 요렇게는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많이 보시죠. 리소스 베이스드 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요거 다시 정리를 하면 내부 역량 관점인데 그럼 내부 역량 관점에서 자원이 갖추어야 되는 특성 요거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특성. 그래서 그 특성을 가치, 희소성, 모방 불가능성, 조직화 이렇게 볼 겁니다. 이렇게 볼 거고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예요. 무슨 관점 하에서요? 자원 기반 관점 하에서
즉 내부 역량 관점 하에서 자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두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는 자원의 이질성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이동성이다. 이렇게 봤어요. 내부 역량 관점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질성이라고 하는 건 자원은 일단 그 자체로서 각각 다르다. 일단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이동성, 옮겨가기가 매우 어려운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는 뭐라고 보냐면 자원 그렇게 다르지 않다. 자원 이동하기 되게 쉽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는 이질적이다, 비이동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때 비이동성은 뭘 촉진한다라고 했죠? 모방 불가능성을 촉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비이동성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 세 가지죠, 그죠? 사회적 복잡성, 인과 모호성, 경로 의존성. 요 세 가지의 영향을 비이동성이 받고요. 자원의 비이동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모방의 불가능성이 높아진다. 요렇게 우리는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 때는 그런 썰 풀었을 걸요. 채용 노무사로 있을 때 김종원이 너무너무 잘했더라. 돈 많이 벌어왔더라. 뭐 이런 이야기 했었을 거예요, 썰로. 이제 일기도 그거 뭐 다른 썰 한번 해보면 이제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줄 알고 개업을 아주 어린 나이에 했습니다. 제 법인이 올해로 만 5년이 지났고 6년 차예요. 꽤 됐죠, 그죠? 그래도 안 망하고 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좀 평안했던 건 아니고요. 개업을 했을 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첫 달 매출이 30만 원, 그죠? 30만 원. 그러니까 매출이 비용보다 적더라. 고급진 말이고 무슨 말이야? 적자다. 적자다. 괜히 차렸다. 뭐 이런 상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공유 오피스는 보증금이 일단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밥 먹을 돈도 없는데 공유 오피스는 시리얼이랑 우유를 줍니다. 맥주도 있어요. 그래서 할 일 없을 때 낮부터 그냥 맥주 먹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날들이 좀 지속이 되던 차에 잠이 잘 안 오죠, 그죠? 어린 나이에 철이 없어가지고 차렸는데 돈은 없고 망해가는 것 같고 쫄인다, 그죠? 그래서 새벽에 깼어요. 깨서 핸드폰 보니까 이스타항공이 망했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스타항공이 망했다. 근데 그게 몇 분 전 이렇게 뜨는 거예요. 속보 해가지고 몇 분 전. 망했네. 그럼 뭐가 생각이 나야 되죠? 노무사면 임금체불. 그죠? 임금체불인데 지급 여력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주는 거 체당금 혹은 대지급금. 이런 생각은 들죠. 저도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차를 몰고 김포공항으로 쏩니다. 방화역 쪽에 거기 안녕하세요. 그쪽에 이제 이스타항공의 본사가 있어요. 행정직들이 모여 있는 본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침부터 가니까 당연히 아무도 없죠.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처마 밑에 이렇게 비 피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인사팀 어디로 와요?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럴 땐 주차장 아저씨.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저 구멍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거기 앞에 이렇게 죽치고 있었습니다. 죽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했는데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사람들, 좀 빡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붙잡고 물어봐요. 이스타항공이시냐? 누구세요? 그러죠. 그럼 혹시 임금체불 당하셔서 지금 여기 뭐 항의하러 오신 거냐? 저 노무사고 제가 임금체불 사건 대리해 드릴 수 있다. 약간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삐라 뿌리는 사람도 아니고 약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수임이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인사팀으로 보이는 출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문으로. 그래서 제가 달려갔죠. 잡았습니다. 혹시 인사팀이시냐? 그렇대요. 그래서 누구냐?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체당금 요거 하는 노무사다 라고 하니까 이게 맹각성이 좀 부족했나 봐요. 체당금 하는 노무사다라고 하니까 들어오래요. 그래서 제가 종원이 이제 건물 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스타항공 인원이 엄청 많거든요. 인원이 엄청 많은데 간이대지급금이 상한액이 1,000만 원입니다. 상한액이 1,000만 원이고 보통 이제 수익률을 한 10% 때려요. 그럼 한 명당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수백 명 아닙니까? 그럼 이제 종원이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파이어족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갔더니 무슨 말을 했냐면 근데 일찍 오셨네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른 대형 노무법인가 이미 계약이 돼 있어요. 계약이 돼 있고 거기서 온 채용 노무사 막내인 줄 알았던 거예요. 서류 받으러 온. 그래서 나가래요.
그래서 바로 나왔죠. 바로 나와서 질 수 없죠, 그죠? 질 수 없죠. 대형이라고 쫄면 안 됩니다. 그거 이렇게 서가지고 계속 삐라 돌리듯이 이야기했어요. 혹시 저쪽은 회사가 선임이 되어 있는데 회사 쪽이면은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잘 해드리겠다 했는데 그때 한 정말 몇 명 안 모였어요. 정말 몇 명 안 모여서 대신 그 몇 명을 통해서 이스타항공이 남부지청 관할인데 남부지청에 언제 조사한지를 제가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할 것도 없고 시리얼밖에 못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부지청 앞으로 싸야죠. 그래서 그날 남부지청 앞에 양복 입고 더운 날이었는데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때도 약간 이렇게 삐라 뿌리는 것처럼 이스타 당근 물어보듯이 당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타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보통 노무사들이 그렇게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인사 담당자분 중에 그때 당시에 과장급 되시는 정 과장님께서 제가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좀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땀 삐질삐질 흘리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하는 애냐 해가지고 제가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열정이 많고 나 잘하고 싶다. 좀 해달라. 라고 했더니 일부를 줬어요. 일부 한 30명 정도를 줬어요.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 플러스 우리가 이 이스타항공이 자본이 들어간 투자자 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어떤 가상화폐 이쪽이 좀 뜨니까 그쪽 회사를 좀 크게 키울 거다. 그때 내가 연락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막 명함 드리고 막 안녕하시라고 막 머리 막 계속 90도로 막 인사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진짜로 연락을 줬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막 회사가 막 엄청 커지고 지금 망했어요. 엄청 커지고 자문료를 막 한 달에 막 몇백씩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호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 회사가 망했잖아요. 엄청 커지는 회사가 망했고 그 전체를 제가 열심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대지급금을 그 회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김종원이라는 노무사가 돈을 벌더라 같이 그죠? 돈을 벌더라. 왜? 그렇게 뛰어댕기는 새벽에 비 맞고 뛰어댕기거나 남부지청에서 삐라 돌리는 노무사는 잘 없어요. 그러면 잘 없으면 여기까지는 안 망하니까 가치 동의다. 그죠? 가치 동의. 여기는 전략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고요. 이때는 안 망하는 거니까 경쟁 동의입니다. 희소성. 그럼 이것은 이런 사람이 잘 없다라는 거니 한시적 경쟁 우위를 줘요. 근데 누군가가 모방할 수 있으면 이 경쟁 우위는 끝나겠네요. 다시 경쟁 동의로 돌아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모방 불가능성이 높을수록 이때는 지속적 경쟁 우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속적 경쟁 우위를 달성하게 하는 이 모방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비이동성의 영향을 받더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이 비이동성은 요 세 가지 때문에 어우러진다라는 거예요. 어우러져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복잡성은 뭐예요? 사회적 복잡성? 인간관계라고 하는 네트워크는 굉장히 복잡해서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다. 요거인 거고요. 두 번째, 인과모호성은 뭐예요? 돈이 많아서 훌륭한 제도를 도입했더니 성과가 더 잘 나는 건지, 그죠? 혹은 그 반대인 건지 모르겠더라. 혹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원래 잘하던 사람이라서 돈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은 살아있는 유기체로 볼 때 역사를 계속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강남역 4번 출구 앞에 간판 걸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자리가 좋은 게 간판을 보고 거기에 조그마한 사무실들이 많고 유동이고 많다 보니까 그냥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지나가다가 간판 보고 전화를 해요. 와서 자문계약하죠. 너무너무 좋죠. 그죠? 근데 원래는 공유 오피스에 있었다고요. 근데 공유 오피스에 있다가 거기에 이제 제가 알던 회계사님이랑 같이 공유 오피스 방을 썼었는데 반반 부담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잘 돼가지고 차려서 나간대요. 그럼 저도 돈이 없지만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옮기려고 하는데 그 자리밖에 없었어요. 갈 수 있는 데가. 갈 수 있는 데가 그 자리밖에 없어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노른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따라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려운 초기 기업이
이 대기업이 걸어간 그 운인 같은 발자취를 따라가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때문에 비이동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모방 불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지속적 경쟁 우위를 창출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면 좋은 거다, 그죠? 좋은 건데, 그것은 뭘 해야 의미가 있다고요? 조직화를 해야 의미가 있다. 이것은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주고, 이건 뭐라고 의미하냐면 관리 관행을 의미한다. 관리 관행을 의미하더라. 이렇게 하면 자원 기반 관점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 책으로 정리를 짧게 하고 바로 쉬겠습니다. 첫 번째 줄, 경쟁 우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업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됐고요.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산업 구조 분석의 5가지 요인, 뭐라고요? 경쟁 상황, 진입 장벽, 소비자, 공급자, 대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처럼 어떤 특정한 산업 분야에 진출한지에 따라서 경쟁 우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산업 조직 혹은 구조론적 관점과 기업이 어떤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의 차이를 보인다라는 자원 기반 관점 두 가지로 양분할 수 있고, 그래서 이하 보겠다 반의는 인적 자원이 지속적인 경쟁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특성을 가져야 되고 자원은 이질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단 보시면 자원 이질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쟁 우위를 모방하지 못해야 한다는 자원의 비이동성도 경쟁 우위를 가능케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것을 두 가지 묶어서 자원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들을 갖춰야 되냐면 1번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돈 버는 것인 건데 전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래서 자원이 가치를 더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줄에 특정한 인적 자원이 기업의 가치를 제공하고 기업마다 그 수요가 다르다면 이것은 지속적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 문장을 좀 어려워하시는데 돈을 벌어다 주는데 다른 기업들은 이 인적 자원이 필요가 없대요. 싫어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다른 기업은 얘를 가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계속 우린 돈을 벌 거야. 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가치 있는 인적 자원은 성과를 창출한다라는 거고, 희소성 보겠습니다.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경쟁 우위를 지닐 수 있다. 만약에 모방할 수 있다면 희소성 있는 인적 자원은 일시적인, 한시적인 경쟁 우위를 부여하게 되더라. 모방 불가능성 보겠습니다. 모방할 수 없다면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 조직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방 또는 구매 대체할 수 없는 경우 모방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게 되므로 모방하기 어려운 자원을 가진 회사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종원처럼 영업하면 되겠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철판이 두껍고, 그죠? 그렇게 그냥 말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원의 비이동성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모방의 불완전성이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원의 비이동성 박스 옆에다가 적어두시죠. 아래의 경우에,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모방의 불완전성이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사회적 복잡성 보겠습니다.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모방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인감오성,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다. 선발 제도를 잘한 건지 아니면 교육 훈련을 잘한 건지 뭐 때문에 성과가 나는지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경로 의존성, 다른 역사적인 사건들, 우연이나 운 같은 것들은 모방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직화 보겠습니다. 조직화되지 않은 기업에게 어떠한 경쟁 우위도 가져다 줄 수 없다.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 관리 방안, 프로세스, 조직 구조, 문화를 조직화하여야 한다. 그다음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사이먼의 의사결정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2교 시작하겠습니다.